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는 어제 소개한 국방부 심리전단 전역자 증언을 취재한 권혁철 한겨레 국방부 출입기자로부터 12.3 내란 전후 과정 그리고 국방 관련 이야기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작에 앞서 오늘 조간신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여러 신문들이 어제부터 관련 기획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신문 기사가 아닌 띠 제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띠란 이게 신문 지면이 있으면 맨 위에 이 해당 지면의 성격을 명명한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국방 고객 정보 유출 사태라고 하고 여기 이제 관련 기사를 이렇게 쭉 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일보는 이제 12.3 비상계엄 기획 기사에 띠가 띠 제목이 기획, 중앙일보는 계엄 1년 기획, 동아일보는 계엄 1년 끝나지 않은 그림자, 경향신문은 12.3 불법 계엄 1년. 이 앞선 신문들과 달리 불법이라는 점을 제목에 명시했습니다. 한겨레는 내란 1년, 12.3에 대한 성격 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선일보 제목이 띠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 물론 이 띠 아래 기사는 비상계엄 1년 관련 기획 기사라기보다는 어제 있었던 민주당의 2차 특검 제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비판적으로 다룬 것이지만 현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작전까지 대북전단을 몰래 보냈다는 증언이 당시 이 대북전단 살포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에게서 직접 나왔습니다. 권혁철 기자, 근데 처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취재하게 됐죠? 예, 이제 취재원한테 그 전역한 병사를 소개를 받았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다는 걸 들은 겁니까? 예, 대북전단이 뭐 이제 24년에 뭐 이슈가 됐잖아요. 오물풍선 오가면서. 그래서 이제 당시는 이제 민간단체 탈북민 위주로 된 그렇죠. 민간단체가 뿌렸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갔던 뭐 전단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삶일 텐데 보내지 않고 이게 대북전단 살포 경험이 예전에 많았던 심리전단에서 좀 조직적으로 보낸 게 아닌가라는 뭐 가능성, 의혹들은 쭉 나왔었는데 뭐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죠.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전단이 이게 그 민간 단체들 주로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전단, 이게 삐라라고 하네요. 그게 굉장히 조악한데 굉장히 이렇게 이게 공식 기관에서 보낸 듯한 맞춤법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이제 그 자간 맞고 이렇게 만듦새가 좀 있는. 만듦새가 있는. 네. 이거 어디 결제를 받은 듯한 그런 이거 그렇죠. 삐라가 예, 또 있었어요. 전문가들이 만든 뭐 이런 삐라 이게 어디서 났지라는 예. 그런 의혹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기까지 다 한 거군요. 예. 원래 처음에는 이제 내란 1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참가했던 그 현역 군인들, 지휘관급들 대상으로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역 군인들은 이 공보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지휘관이니까 국방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은 인터뷰를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좀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참여했던 군인들이 뭐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분들은 몇 분 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뭐 상당히 뭐 우울증이나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가 전반적으로 이게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놓든 안 내놓든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역들은 어렵겠구나 싶어서 이제 좀 최근에 전역한 사람 중에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을 좀 찾아보자는 생각을 해서 제 취재원들한테 현역이 어려우면 그 전역한 사람들 부담이 적을 테니까 전역한 사람들 좀 찾아보자고 해서 이제 접촉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했던 건 그거잖아요.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뿌리고 그래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지금 이 비상계엄 세력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드론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탈북자 단체
대북 전단 이전에 북한의 오물풍선 이전에 우리 군에 이제 공세가 있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북 전단은 공식적으로는 군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낸 바는 없다, 뭐 보낸 적이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죠. 뭐 보냈다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탈북자들 위주로 된 이제 민간 단체들이 보냈고 그거를 이제 경찰이 막느냐 마느냐가 좀 논란이 됐던 건데 실제는 그보다 23년 10월부터 이제 국군 신미전단이라는 이게 군 공식 조직이거든요. 이제 그 조직이 나서서 이제 대북 전단을 보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건데 신미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쟁의 수행의 방식이거든요.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 공식적인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이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는 이제 그 삐라를 갖다가 어떻게 불렀냐면 뭐 종이 폭탄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상대방 심리적 폭탄. 네, 그렇죠. 이제 폭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화약이 터지는 폭탄이 있지만 삐라처럼 이제 적대 세력의 심리적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전쟁 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전쟁 때는 삐라를 대량 살포를 하는데 상대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삐라를 이제 종이 폭탄이나 불렀고 이런 전단 살포 작전은 말 그대로 이제 군인이 전담하는 군사 작전의 일환이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전시가 아닌 평시에 상대방한테 그런 식의 작전을 펼치는 거는 상대방한테는 아주 그냥 노골적인 적대 행위로 인식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좀 더 확산하자면 뭐 선전포고 의미로도 인식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근데 탈북자 단체들이 이미 그 전단을 보내고 있잖아요.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군이 그걸 추가로 그렇게 특별히 보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제 군이 제가 취재하니까 그 당시 신미전단에 보낸 전단에도 그 전단을 보낸 주체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누가 보낸지는 이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거죠, 일부러. 근데 이제 군이 보낸 이유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탈북자 단체들 보낸 그 전단은 보통 이제 늦은 밤이나 새벽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보내고 그걸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지원받고 이제 홍보 일종의 홍보 목적입니다. 이제 근거를 남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했다. 그걸 또 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뭐 모금이나 펀딩에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삼기 때문에 실제 그게 효과가 제한적이거든요. 많지도 않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 보내면 사실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도 많이 들고 또 많이 보내면 또 이 금방 또 드러나면 주변에 있는 뭐 군 병력들은 이제 민간인이 들어서 활동하면 또 제지할 수도 있고 경찰이 또 문제 삼을 수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이제 소량을 보내고 빨리 이제 사진 찍고 철수하는 게 민간 단체의 방식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 군은 보통 한 100개 이상 정도의 풍선을 보냈다니까 다량의 전단을 또 훈련된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이게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한 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제 그런 의미 그런 이제 저희 제보한 전역 병사도 이제 그런 문제식 때문에 제보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조금 이제 국군 신미전단이라는 조직이 있는 게 뭐냐면 국군 신미전단은 기본적으로 대북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전시에 일종의 이제 전시가 되면서 이제 쌍방이 심전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입 훈련을 하고 전시가 되면 그런 작전을 이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단체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미전단이 전쟁 수행의 수단이기 때문에 평시에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심리전단인 건 전쟁 때 하는 건가요? 평시에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건가요? 예, 원래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전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 단체인데 이제 조직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저는 이제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는 이게 어디서 띄워보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느낌에는 꼭 동부전선에서 띄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띄운 장소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활동했던 부대나 이제 강원도는 아니고요. 이제 이 경기도 강원도 경계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몇 명 정도가 투입돼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이제 보통 그 작전에 투입된 병력들은 이제 소대 규모니까 아마 30명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많은 군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렇죠. 해당 그 소대별로 작전이 이루어졌으니까 보통 이제 그 작전 기지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 군사 분계선 근처에
보통 작전 기지들이 마련돼 있고 작전할 때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며칠 동안 하면서 작전하고 또 이제 작전이 끝나면 후방에 있는 또 부대로 이제 다시 복귀해서 또 작전을 준비하고 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이게 각 일종의 이 정보기관이 뭐 점조직으로 차단의 원칙으로 옆 조직이 무슨 일하는지 좀 모르게 돼 있고 또 알 필요도 없게 돼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이 작전도 각 소대별로 이루어진 작전에 대해서는 다른 부대의 역할에서는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 이제 해당 부대 소대 단위의 작전 외에는 옆 부대도 아마 하는 것 같다는 정도는 이제 얘기는 서로 이제 짐작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있지는 그럼 이게 누가 지시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리 전단이 있을 때 뭐 단장이면 계급이 어느 정도 좀 되나요? 단장은 대령입니다. 대령 그럼 심리 전단 단장이 있을 거고 이게 그 위로도 쭉쭉 있을 텐데 어느 선에서 결정이 돼서 이게 내려온 걸로 보나요? 이제 전역한 병사는 자기가 이제 작전 지시를 받는 거는 뭐 소대장한테 소대장이 이제 소대원들을 집합시키고 이렇게 작전 지시하니까 자기가 이제 명령을 받은 대상은 소대장이죠. 뭐 소대장은 아시겠지만 뭐 상당히 이제 초급 위관급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그 지시를 누가 받았냐 할 텐데 이제 국군 심리전단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부대 앞에 국군이 붙은 거는 보통 국직 부대거든요. 국방부 직할 부대, 국군 방첩사 같은 경우도 이제 국직 부대, 이제 국직 부대라는 이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요.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 국방부 장관 그다음 단장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오죠 원래는 우리나라 이제 군 지휘 사단장 체계가 이런 게 없는 거군요. 이제 보통 우리나라 군 지휘 체계가 이제 합참의장이 군사 작전을 지휘하니까 합참의장, 뭐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이렇게 이제 보통 작전 지휘에서 내려오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제 군령권 체계에 들어가 있는 작전 부대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국군 뭐 심리전단이나 뭐 국군 앞에 국군자가 붙은 부대들, 뭐 국군 방첩사 이런 부대들은 이제 국방부 직할 부대, 국직 부대라 그러는데 이 부대는 합참의장의 지휘 개선에 있지 않고 국방장관의 지시를 바로 받는 부대입니다. 그러면 단장, 심리전단 단장,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되는 중간에 물론 장관 중간에 누가 참모하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국방부의 직접 지시를 받는 조직이니까 뭐 크게 보면 이제 뭐 장관 지휘에서 보면 이제 단장 뭐 일반 보병 부대와 지휘 체계는 좀 다르겠지만 뭐 보병 부대 기준을 보면 뭐 연대장, 대대장, 뭐 중대장, 소대장 정도니까 뭐 가운데는 사실 다 마찬가지 그거 일단 단장은 알았을 테고 단장 윗선에서 최소한 국방부 장관에서 이제 지시했다는 걸로 보여지긴 하네요. 뭐 국직 부대가 뭐 기본 성격이 국방부 직할 부대로 장관의 지시를 받는 부대니까 뭐 이런 정도를 대령급에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테고 국방부 장관 이때 당시에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되기 이전 아닌가요? 신원식 장관 시절이죠. 저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궁금한데 왜냐면 직접 들으셨으니까 이 뻔뻔한 짓을 대낮에 했는지 30명이 가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했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이런 걸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풍선 하나당 10kg 정도의 무게라고 하는데 그 풍선이 이미 딱 와 있어서 그거를 그냥 바로 보내는 일만 했는지 아니 풍선 내용까지 담았는지 이런 거 좀 자세히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전은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만 이루어졌다 그러고요. 그것도 아무래도 낮에 보내면 뭐 보통 건물 2, 3층 정도의 크기니까 북한 그 휴전선 부근에도 북한 경계병력이 대규모로 이렇게 배치돼 있으니까 탈북자 단체는 낮에 보내잖아요. 탈북자 단체는 이제 보통 거기도 밤에 주로 보내는데 아니면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사진 찍을 때는 낮에 홍보용으로. 네, 홍보니까. 원래 보낼 때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풍선이 넘어가는 게 보이면 남북 간에 뭐 이제 충돌이 벌어질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대개는 이제 늦은 밤이나 새벽에 많이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두 개가 아니라 다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넘어가면은 북한 쪽에서도 원점을 지정을 하고 사실 원점 타격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도발이 이루어졌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도 싶거든요. 예, 그렇죠. 그 질문하신 걸 조금 더 하자면 이제 거기 이제 최전방에 이제 그 작전 기지가 있고 창고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풍선이나 이런 것들 물품들을 다 이제 평소에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병사들은 이제 원래 군복은 다 아시겠지만 이름이나 뭐 소속 부대 마크들이 다 찍혀 있으니까 그건 다 사복으로 입고 그 이제 사복 보통 흑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때
내란 사태 때 그 707 부대원들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입었던 네. 시커먼 옷 있잖아요. 네, 네. 보통 특수작전 할 때 흑복. 보통 자기 이제 뭐 소속 이런 같은 것도 표시하지 않고 그런 옷으로 이제 갈아입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병사들이 뭐 이 소총도 가져가지 않았대요. 무장도 하지 않고 네. 뭐 아까 말씀처럼 이제 뭐 북한이 원점 타격 위험 우려도 있었는데 뭐 방탄복 이런 거 없이 그냥 최소한의 간편한 복장으로 최단 시간에 빨리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풍선을 이제 달고 이제 부양시키고 이제 철수하는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 한겨레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게 전쟁 날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한테 제가 그 물어봤었거든요. 아니 그럼 특검이나 이런 데서 뭐 연락 온 거 없냐? 그러니까 이제 특검한 이제 본인도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 특검한테 뭐 제보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화는 받았대요, 자기가.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 와서 뭐 얘기를 해달라든지 찾아와서 뭐 얘기를 듣는다든지 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그러고요. 아마 특검이 뭐 이것보다 뭐 딴 일이 워낙 뭐 많으니까 여력이 뭐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국방부에서 먼저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어저께 장관이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지시를 내렸으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그 군사 경찰 최상위 조직이거든요. 이제 민간 경찰로 치면 이제 경찰청 같은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어쨌든 이제 경위 파악,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라고 하니까. 뭐 군 차원의 1차 조사는 시작된 거죠. 근데 특검이 이거를 강가한 거는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다른 것들이 너무 크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다른 거죠. 북한이 도발한 것이냐, 우리가 먼저 북한을 그 풍선을 보내서 도발을 일으켰던 것이냐, 완전 다른 거고.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 아닌가요? 이게 특검이 주목했던 건 드론 날려보낸 거 그거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드론을 날린 이유가 북한으로부터 온 공격 때문에 북한 오물풍선 오물풍선 때문이라고 여태까지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오물풍선이 오게 된 계기가 우리가 이런 풍선을 정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보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 구조가 다르고 원인이 다르고 진짜 이거는 전쟁을 나길 바라는 윤석열의 행동이 아니었던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어떻게 국방부 장관 없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런 정도의 행동은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의 상의 없이 허가 없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인기 작전하고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짐작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부대가 완전 별개의 부대인데 함께 움직였다는 거는 이거는 대통령실 수준이나 어쨌거나 치밀하게 작전이 준비된 것이 아니면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저도 아주 잠깐 국방부를 출입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부대별로 그냥 으쌰으쌰 뭉칠 것 같아도 이게 네.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심각성이 단순히 조사본부를 넘어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수사 단위가 더 크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심리전단에서는 혹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조직 자체에서 좀 협조적이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아닙니다. 심리전단은 뭐 원래 이 심리전단 활동 자체가 군사 그 보안에 묶여가지고요. 네. 뭐 심리전단 활동 자체는 뭐 지금까지 군 당국이 군사 그 심리전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일체 설명을 한 바는 없습니다. 뭐 어떤 의혹제기나 보도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군 당국은 실은 어저께 보통 국방부 브리핑이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데 그 당시 이제 기자들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국방부는 합참 얘기는 작전 관련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 기존 입장만 반복했었고요. 원칙적이네요. 네. 뭐 예상했던 반응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1시 한 10분쯤인가요? 이제 그 메시지 SNS에 이제 올리니까 그 이제 어저께 오후에 다시 이제 입장이 좀 바뀐 셈이죠. 국방장관이 이제 조사하라. 그전 오전까지는 뭐 NCND 확인할 수 없다는 태도였고요. 근데 이 정도면 이게 국방부 장관 선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는 거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의문은 그겁니다. 이게
드론 작전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굳이 왜 그 그러니까. 군이 보냈을까?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처음에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게 뭐 군이 지금 뭐 평시에 굳이 탈북자들한테들이 그냥 하고 있는데 군까지 나서서 그걸 왜 보냈냐? 그 실익을 이제 비용과 위험을 계산했을 때 뭐 이 위험은 너무 큰데 우리가 뭐 거둘 수 있는 군사적 효과나 정치 효과는 뭐 그다지 뭐 불투명해 보이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거나 안 했어야 될 행동인데 왜 했을까는 좀 이제 의문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의 북진이나 그래서 북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된다. 심진을 강화라는 얘기를 2023년, 24년 내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게 7, 80년대 때 그런 인식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자유의 북진이라는 게 그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였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간 단체들이 이제 뭐 전대안을 보낸 데 그치지 말고 뭐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 그리고 전문성이 갖고 있는 군 조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걸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 정책으로 자유의 북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쟁에 유사한 그런 혼란 상황을 만들고 계엄도 하고 이런 기획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풍선봉 했는데도 안 오니까 그다음에 드론 네, 보내고 네.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계엄하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자연스러웠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됐던 거죠. 예, 어쨌든 조사를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오늘 대북 정책 3대 목표 발표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보통 그 대북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뭐 이게 역대 정부가 뭐 다 똑같지 않지만 대체로 보면 비전, 그 원칙, 목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지난 8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 3대 원칙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그리고 일체의 적대행위 불가 대북 정책이 3원칙이었고요. 그 원칙 하에서 이번에는 이제 대북 이제 목표죠. 정책 목표가 나오는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평화 공존의 제도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동 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전쟁,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이 세 가지 목표를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대북 정책을 초기에 이제 다 그 얘기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윤석열 정부, 물론 진보 정부, 보수 정부는 좀 다르긴 한데 윤석열 정부하고는 어떤 게 다르고 또 문재인 정부하고는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뭐 윤석열 정부 이제 세 가지 목표를 보면 북핵 문제 해결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원칙 실용적 남북 관계를 내세웠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평화 통일 토대 마련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는 세 가지. 첫 번째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두 번째가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세 번째가 이제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뭐 조금씩 표현이나 강도와 집권 방식은 달랐지만 역대 모든 정부가 이제 비핵화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뭐 다 세 가지 목표에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첫 번째에 들어가거나. 왜냐하면 한반도 뭐 비핵화, 북한 비핵화 용어를 좀 차이는 달랐지만 어쨌든 비핵화라는 게 가장 큰 대북 정책의 목표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비핵화라는 명확한 용어는 세 가지 목표 안에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표현이 이제 핵 없는 한반도라는 상당히 포괄적인 표현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세 가지 목표 중에서도 역대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앞부분에 많이 배치됐던 건데 가령 그 이명박 정부가 비핵 개방 3천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비핵화를 하고 북한이 개방하면 북한 국민 소득을 3천 불까지 키워주겠다. 그냥 항상 그 비핵화라는 게면 방점이 지는 앞 목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이 목표에서는 비핵화라는 명확한 단어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 비핵화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세 번째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박지원 의원이 이 자리에 왔는데 얘기한 게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북미 대화가 열릴 거다. 그리고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도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 했던.
근데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북미 대화는 이제 계속 이제 그 뭐 연기는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지금 뭐 접점이 이제 북미 간에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 뭐 얼마 전에도 이제 북미 간 접촉이 있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부 뭐 부인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다 국내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 봄쯤에는 그 북미 간의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는 뭐 예측이 많고요. 이제 그 계기가 이제 그 내년 보통 3월 중하순에 한미연합 훈련도 이제 시작되고 하니까 그 계기에 뭐 어떤 이제 결국은 이제 북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좀 확실한 뭐 카드를 믿을 수 있는 새로운 뭐 카드를 보여준다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 미국이 이제 남은 기간에 어떤 식의 카드를 보여줄 수 있냐에 따라서 북이 이제 태도를 뭐 바꿔서 대화에 응할 수 있는. 미국이 무슨 카드를 보여줄 수 있죠? 이제 북한에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 경제적 보상 위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이제 핵 문제에 대해 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제재 해제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식의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지난 그 하노이 때나 그 나왔던 이제 그 방식인데 이제 그 방식으로는 북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이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하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제로하는 거는 자기들은 이제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틀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달라는 건데 그 이제 서로 이제 필요의 이제 카드를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외교안보팀 안에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다고 뭐 그러고 하고 또 오늘 지금 발표하는 이 대북 정책 이것도 이게 동맹파 자주파에서 대통령이 자주파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맹파 자주파가 있고 대립이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 문제는 사실의 문제보다는 해석의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동맹파 자주파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였죠. 그때 기억하는데 그때 뭐 처음으로 이제 좀 공론화됐던 거고요. 이제 그 공론 이전부터 우리 이제 그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크게 보면 그 한반도 문제의 이 한반도화를 주장하는 쪽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주장하는 쪽이 뭐 수십 년째 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반도 문제의 이제 국제화는 이제 한미 동맹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는 쪽이고요. 주로 이제 외교부 중심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꽤 오래된 얘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중심에서는 이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되려면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이거는 뭐 그 노무현 정부 이전부터도 이제 쫓았던 일종의 이제 의견 차이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뭐 경제 문제를 보면 경제 문제에서 이걸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정책을 강조하는 쪽이 있고 또 아니면 뭐 시장에 맡기지 않은 통화주의 통화주의 쪽 이제 해석이 이제 주장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이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코로나처럼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통화주의를 강조하는 정부라도 재정책을 써야 되듯이 상황에 맞춰서 정책을 배합하고 어떤 이제 그 우선순위와 이제 그 강도를 조정하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와 한반도 문제 국제화 두 개가 계속 이게 기량작용을 하면서 이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는 뭐 한반도 문제 국제화를 이제 지금 주장하는 흔히 말하는 동맹파 주장이 전면에 설 수가 있고 또 어느 상황에서는 한반도 문제 한반도화를 주장하는 자주파 쪽 입장이 전면에 세울 수가 있죠. 이걸 뭐 선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정책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뭐 이제 선택하고 배합하는 문제지 뭐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 된다는 식의 접근은 너무 저는 단선적이라 보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주로 이제 동맹파 자주파 문제가 이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이런 정책 노선의 차이는 있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자주파 동맹파가 불러진 이유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제 보수 세력의 이제 공격이었죠. 이제 자주파라는 세력에 대해서 뭐 친북 좌파라는 의미를 씌워서 하기 위한 공격이었고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부터 있어왔던 정책 내부의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굳이 동맹파 자주파냐 뭐 이렇게
딱지를 붙일 필요는 있느냐 저는 생각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순간에 자주 팔 수도 있고 동료 팔 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라는 게 특별히 따로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철 기자 모시고 진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12.3 1주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이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내일은 계엄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경고해왔던 전직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시고 내란 전후 상황에 대해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영 기자, 김한나 변호사님 같이 인사드리시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